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6월 중순 서울 중랑경찰서에 57세의 남성 안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전후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난 6월 7일 저녁 안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48세의 남성 박 씨를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광진구에 있는 무슨 무도회장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이후로 가끔 술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친분을 이어왔죠. 그날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얼마 후 안 씨가 아내에게 연락을 해요. 동생 박 씨 집에서 좀 자고 가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돌연 안 씨가 여보, 갑자기 내가 부산 출장이 좀 잡혀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전날까지 지방 출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아내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또 아무리 급히 잡혔다 해도 최소한 속옷이나 갈아입을 옷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아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연결음만 이어질 뿐이었어요. 이후에 여러 핑계를 대면서 지금 전화가 좀 힘드니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렇게 애매한 문자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남편은요 결국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가 참다 못해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0대 성인 남성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래서 단순 가출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씨의 계좌에서 지난 이틀간 3번에 걸쳐 무려 79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우선 그 첫 시도는 6월 9일 밤 9시 24분이었어요. 서울 광진구의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때 4번에 걸쳐 39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불과 8분 뒤 다시 현금 서비스로 200만 원을 추가로 빼갔고요. 이어서 다음날 10일 밤 10시 18분 이번엔 우리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현금 서비스로 또다시 200만 원이 인출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경찰은 실종된 안 씨가 강도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강하게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건 안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동생 박 씨였습니다. 그는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 지하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의류 공장에서 장식품을 부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안 씨와 만난 건 그 문제의 6월 7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먼저 만났고 한 30분간 대화를 나눴대요. 그리고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밤 12시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는데요. 그날 술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박 씨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한 12시 26분쯤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술을 더 마시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해요. 그러다 다음날 아침 9시 20분쯤 안 씨가 나는 출근할게 하고 그냥 나갔다 라는 이야기. 동생 박 씨는 그 이후의 행방은 자기도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죠. 언뜻 보기에 이 진술 안에 시간도 정확하고 수상한 점이 없는 듯합니다. 또 박 씨 또한 자기 직장에 평소처럼 출근해서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요. 게다가 사건 당일 집 인근 CCTV에는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죠. 안 씨가 아까 아침 9시 20분에 출근한다고 나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각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집을 나온 적이 없어요. 경찰은 그때 이후의 CCTV 영상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주일 후 6월 14일 밤 9시입니다. 이날 집주인 박 씨가 의류 원단을 포장하는 커다란 비닐로 뭔가 정체불명의 물체를 덮어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근데 또 그 물체의 크기가 성인 남성과 좀 비슷한 사이즈였죠. 한참 뒤에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빈손이었고요.
여기서 경찰은 그가 안 씨의 시신 혹은 어떤 범행 증거물을 은닉한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추정일 뿐 CCTV만으로는 정확히 판가름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제 어떤 증거로 범인을 밝혀내야 할까요? 다음으로 경찰이 향한 곳은 현금이 인출된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과 천호동 지점이었습니다. ATM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죠. 모자를 쓴 단발머리 여성이 돈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싶었던 듯 마스크를 썼고요. 검은색 원피스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특히나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CCTV를 의식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듯 했고요. 게다가 은행을 빠져나갈 때는 우산을 탁 펴요. 철저히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가히 의심스럽죠. 이후에는요, 미리 동선을 파악했는지 CCTV 사각지대를 틈타서 휙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갑작스럽게 지금 여성 용의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그 의심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박 씨의 여자친구가 아닌가 의심했어요. 근데 비교해봤더니 실제 체형과 인상착의가 맞지 않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미스테리한 여성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자동, 천호동 일대의 모든 CCTV를 수거해서 샅샅이 분석하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미스테리 여성이요, 어떤 고시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얼굴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고요. 희망이 생긴 경찰은 그녀가 이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지인 방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사진을 들고 가서 거주자 전원하고 대조를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방문자도 없었고요. 아니, 그렇게 풀릴 듯 말 듯 수사는 다시 벽에 가로막혔죠. 지금 희망이라곤요, 고시텔 내부의 CCTV 뿐인데요. 경찰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이때 예상치 못한 수상한 남성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 하나를 메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더라고요. 근데 왜 계단을 써? 이건 명백히 CCTV를 피하려는 행동입니다. 수사관이 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는데 어라? 이 남자 골격, 체형, 그리고 걸음걸이가 앞서 은행에서 사라진 그 미스테리 여성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럼 혹시 이거 변장한 걸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먼저 원래 여성인 사람이 남장을 한 후 이 고시텔을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원래 남자인 사람이 여장을 하고 돈을 인출했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금 그 얼굴이 찍힌 영상을 돌려봐요. 와씨, 근데요, 이 얼굴 우리 익숙하잖아.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앞서 용의자로 지목된 동생 박 씨와 똑같은 겁니다. 서둘러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해요. 그는 입을 꾹 닫은 채 묵비권을 행사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실종된 안 씨의 생사 확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황상 살해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포기할 순 없었는데 사건을 담당한 박경수 형사님이 차분히 박 씨를 달래면서 라포를 쌓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안 씨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에 참혹한 답변이 돌아오고 말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 씨의 자백을 토대로 재구성된 지극히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범인 박 씨에게는요, 무도회장에서 만난 12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교제를 해오고 있었고요. 또 이 커플은 안 씨와도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안면이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안 씨가 자기 여자친구를 눈독 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점점 불편한 의심이 자라나더니 급기야는 얘 나 몰래 둘이 만나는 거 아니야? 라는 강한 의심과 또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박 씨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건 당일인 6월 7일 저녁 약속을 해서 안 씨와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질문을 퍼부었대요. 당신 내 여자친구랑 무슨 관계 아니냐? 나 속이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라는 확답을 받아내요. 이후 분위기가 좀 풀리잖아요. 오해도 풀자라는 느낌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박 씨에 따르면 그러다가 돌연 안 씨가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동생,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자네 여자친구를 이전부터 좋아했어. 성격도 밝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사귀어보면 안 될까? 동생이 양보 좀 해줘. 당황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박 씨가 그냥 억지 웃음만 지었는데 그러면서도 워낙 내 여친이 예쁘니까 외모에 반했구나 싶어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듯 했죠. 어쨌든 이후 두 사람은 박 씨의 집으로 옮겨서 2차를 즐기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안방에서 출근 준비를 박 씨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씨가 또 그를 붙잡아요. 어젯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카드를 주면서 내가 이 카드 안에 들어있는 200만 원 너 줄 테니 여자친구를 좀 양보해달라고 간곡히 조릅니다. 이거 가벼운 농담이 아니죠. 순간 박 씨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솟구쳤어요. 아니 도대체 이 형님은 나를 어떻게 받길래 지금 이거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곤 식탁 위에 있던 20cm짜리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요. 공격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평소 사용하는 왼손으로 칼을 바꿔 잡았고요. 그대로 안 씨의 복부를 찔러 쓰러뜨렸죠. 안 씨는 공격을 받고 막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박 씨가 그 위로 이불을 뒤집어 씌웠고요. 다시 자기가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입과 목을 둘러 질식사시켰다는 자백. 잠시 후 안 씨가 죽은 걸 확인한 그는 지갑과 핸드폰을 꺼냈고요. 시신은 노끈으로 묶은 후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출근 시간이네. 이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박 씨는 옷을 갈아입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 실제로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죠. 일단 훔쳐온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안 씨의 아내에게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위장 문자를 보냈는데 실종은 금세 탄로날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게 자신이잖아요. 경찰의 화살 또한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기 전에 형님이 말했던 그 카드에 있는 돈을 좀 챙겨야 할 텐데 이대로 가서 인출을 했다가는 CCTV에 찍힐 거고 그거야말로 자백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박 씨는 여성용 단발머리 가발과 선글라스, 여성용 원피스, 구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9일과 10일 이틀 걸쳐 여장을 한 후 총 790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한편 시간이 이틀 3일 흐르면서 방 안에 어땠겠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악취가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박 씨가 삽 한 자루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와요. 이후에 노원구 인근에 있는 수락산 주변 숲이 좀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미리 물색해뒀죠. 보니까 마침 등산로에서 한 30m 정도 올라가 보니까 적당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구덩이 파고 삽을 꽂았지만 여기에 또 나무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실패했죠. 다음 날 다시 철물점에서 괭이를 구입했고요. 그날 밤 1시간 동안 열심히 2개의 구덩이를 파둡니다. 14일 저녁 9시 안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오토바이에 싣고 수락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신 바로 들쳐매고 그 자기가 봐둔 지점에 구덩이로 이동해요. 잠시 후에 비닐 풀고 구덩이에 그냥 시신을 밀어 넣었죠. 근데 이 구덩이가 충분히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아세요? 미리 준비해둔 쇠톱과 커터칼로 이 구덩이 밖으로 삐져나온 시신의 다리, 양 손목 등등 7부위를 절단합니다. 토막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토막들은 구멍 2개 파놨잖아요. 다른 구덩이에 묻었고요. 그 위를 낙엽으로 대충 덮은 뒤에 유유히 산에서 내려왔죠. 와, 이 마지막에 토막까지 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만천하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살해 동기에 대한 진실 여부는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억지스럽습니다. 아니, 이분들 지금 40대, 50대 분들인데 뭐 여자친구를 돈 주고 사겠다? 나한테 양보해라? 이거 좀 상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범인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건 고인에 대한 모욕이고 또 유족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물론 수사관 측에서도 그 황당한 동기를 그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우발적인 치정살인으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을 섞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냥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요. 생각해보면요. 살인 저지르고 태연히 출근했죠. 그리고 퇴근 후에 밤에만 은밀히 움직였어요. 추적을 따돌리려고 여장까지 감행했고요. 시신 유기하려고 미리 도구까지, 구덩이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걸 그저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11월 재판부는 이 범인 박 씨의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고 범행의 참혹성이 너무 심한데 그에 비해 본인은 또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의 자세가 없었던 거죠. 또한 유족들까지 엄벌을 처해달라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게 되죠. 범인 박 씨는 끝내 왜 진짜 안 씨를 살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해 동기만큼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에서 정말 경찰관들의 집요하고 노련한 수사에 저는 크게 감동했는데요.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사회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경찰관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7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던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녀는 41살의 중국 동포 김 씨였는데 한국에 온 이래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출근을 안 하게 되자 동료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물론 단순히 결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종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전 보여준 행적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우선 결근을 한 그날 새벽, 김 씨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돌연 헤어지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너무도 이상했죠. 게다가 더 수상한 건 김 씨의 생존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생존 신호라는 건 돈을 쓴 금융기록이나 카드 기록 또는 핸드폰을 사용한 기록을 말하는데요. 김 씨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래 아주 기본적인 생존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사라진 사람처럼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그녀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거나 이미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이후 여러 방법으로 경찰은 행적을 쫓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 핸드폰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실종되기 전날 밤인 7월 25일 밤 9시에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9시 51분 자신의 집이 아닌 처인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는 김 씨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 해당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인물, 바로 그는 50세 중국 동포 유동수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즉각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을 했고 실종 신고가 된 다음 날인 7월 27일 긴급 체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용의자가 되냐고요? 유동수, 김씨 둘 다 중국 동포다라는 연결점 외에도 강력한 살해 동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었죠. 사실 헤어진 후에도 유 씨와 김 씨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른 연애를 이어갔는데 반면 유동수는 여전히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죠. 또한 나와 헤어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라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김 씨는 왜 유동수 메시지를 받고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막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유동수가 모든 걸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25일 밤 김 씨는 유동수를 만나러 원룸에 들어갔고 이후에 실종됩니다. 그리고 원룸 인근의 어느 CCTV에도 김 씨가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는데요. 대신 CCTV를 좀 자세히 보면 특이점이 남아 있었죠. 유동수가 이상하리만큼 이 원룸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는 장면이 많이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나올 때마다 손에 커다란 가방이 들려있어요.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가방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가방이 성인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입니다. 유동수가 여러 차례 오가면서 그 안에 든 무언가를 밖에 버리고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좀 뭔가에 오염된 이불을 버리는 것도 확인됩니다. 그건 혈흔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걸 몇 번에 나눠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리고 현장을 정리하는 범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유동수를 체포한 지 이틀 만인 7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경안천변에 있는 나무다리 아래에서 비닐에 담긴 토막사체 일부가 발견됩니다. 지문 조회를 해보니 실종된 김 씨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시신은 찾았는데 이제는 남은 토막사체를 찾아야 합니다. 유동수는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을 듣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죠. 그리고 CCTV 분석을 하면서 그의 경로 어디를 갔었을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틀 후인 31일 그 첫 번째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추가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 두 지점 모두 유동수의 원룸 반경에서 이동 경로 안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정황상 그가 직접 김 씨의 사체를 훼손한 후에 유기한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동수는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예 만난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주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한들 이미 유력한 정황 증거들이 경찰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줘도 유동수는 나는 김 씨에 대해 모른다, 어디 간지 모른다 라면서 절대적으로 부인했죠. 그는 어쩌면 경찰이 아예 시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어차피 집에서 저지른 거니까 아무도 모른다, 끝까지 우기면 된다 라고 여겼던 걸까요? 자, CCTV 사실 명확한 정황이 찍혀 있는데 이건 그가 어떻게 설명했을까 황당합니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라고 설명했죠. 아, 음식물 쓰레기를 그 큰 가방에 담아서 여러 번 버려요. 이 주장은 당연히 터무니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은요, 사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유동수 원룸에 들어가서 혈흔 조사를 시작했죠. 현관, 베란다, 바닥, 화장실 곳곳에서 김 씨의 혈흔이 검출됩니다. 심지어 미처 혈흔을 시간이 없어서 지우지 못한 듯 이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화장실 배수구를 보니까 이미 소독을 싹 해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난히 강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도 명백하죠. 이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그 버린 이불 기억하시죠? 그 이불에서도 김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모든 게 자명한 상황. 그래서 경찰은 이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동수가 범행을 한 시점은 7월 25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다 라고 추정을 했고 이 정도의 증거들이 있다면 하면 유동수도 순순히 자백할 만하겠죠. 아니었습니다. 유동수는 단호하게 계속 부인해요. 특히나 경찰이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그 살해에 이용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니들도 흉기가 없지 않냐? 라는 태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찰이 추정하는 물건은 있었죠. 유동수의 집에서 발견된 하나의 공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겠구나 싶지만 정작 유동수는 아니 그거 조경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라 집에 갖다 둔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는 일용직으로 조경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 이 공구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정밀 조사를 해보는데 안타깝게도 혈흔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CCTV도 있고 가방 왔다 갔다 한 거, 이동 경로, 살해 동기까지 많은 정황이 있죠. 하지만 직접 살인을 했다는 그 흉기가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 이거 덕분에 유동수가 떳떳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2020년 8월 5일 그의 이름 석자는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경찰이요, 보통 범인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이 너무 잔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직은 판결 전이지만 이 피해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신상을 공개합니다. 유동수 역시 이 조건에 다 부합을 하면서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죠. 그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당당하다 라면서 아주 살기 있는 표정을 보여줬죠. 기자들이 다가가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라고 묻자 없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2020년 12월 유동수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그가 내뱉은 기상천외한 발언이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죠. 재판이 막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앞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들더니 이게 진범의 쪽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 쪽지 안에 김 씨를 살해한 진범이 자백을 적어두었고 또 흉기를 숨긴 장소와 사죄의 내용까지 적어놨다는 겁니다. 왜 이걸 네가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진범이 무고한 내가 긴급 체포 당하는 걸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신한테 직접 보낸 거라고 말했죠. 이게 꽤 황당한데요. 쪽지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진짜라면 그건 유동수로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재판이 계속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쪽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쪽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유동수 말대로 진범이 심경의 변화로 유동수에게 죄책감을 느껴서 자백을 쪽지로 했다? 그랬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죠. 진범의 쪽지라는 유동수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결국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2021년 2월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 살인사건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으로 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유동수의 경우는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흉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이 선언이 되었죠. 판사는 판결문의 말미에 간접 증거라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범죄를 인정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동수는 사실 1심에서 검찰의 예상보다 더 짧은
35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왜 그랬냐? 이 기준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재판에서 사체를 훼손한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범인이 이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줄 의도로 훼손을 했느냐라는 경우와 2번 단순히 살해를 한 후에 죄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로 훼손을 했는가라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봤을 때 유동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기징역은 어려웠다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었죠. 그런데 1심 선고를 받고 나서 유동수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흉악범인데 과연 35년만 주는 게 맞냐라면서 논란이 일게 됩니다. 유동수는 정말 뻔뻔해요. 너무 나는 무죄고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로 그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이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대중들이 더 크게 분노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2021년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바로 무기징역이었죠. 유동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 자세, 그러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또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던 점, 그리고 재범을 할 개연성이 있고 아예 교화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들었던 겁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결국 판결을 고수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너무 사이다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고 좀 유동수의 행적을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난 피해자한테 할 말 없다. 이건 다 경찰이 조작한 거다. 라면서 반성이나 후회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쉽게 보기 힘든 아주 희대의 뻔뻔함인데요. 그에게 형량이 가중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빼박 증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희대의 살인마 유동수. 비록 사형은 아니지만 마침내 그가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1997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실종된 당시 2살의 김하늘 씨. 오른쪽은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혹시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청 182번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